3부 제5장. 걱정을 손절매하라.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과 같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만일 내가 그 비결을 알고 있다면 이 책은 아마 놀라운 가격에 팔렸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한 주식 중매인들이 사용하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 이 이야기는 뉴욕 이스트 42번가 17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투자 상담가 찰스 로버트가 들려준 것이다. 내가 텍사스를 떠나 뉴욕에 왔을 때 내수 중에는 친구들이 주식에 투자하라고 준 $20,000가 있었습니다. 나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단돈 1센트도 없이 모든 투자금을 잃었습니다. 일부 거래에서 상당한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마저도 결국에는 모두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투자금이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다면 괜찮았겠지만 친구들의 돈을 잃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심각한 손실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험이 그렇게 불행하게 끝이 난 마당에 다시 그들을 마주할 수나 있을까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오히려 구제불능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낙천적인 태도를 보이며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확실한 근거 없이 투자했을 뿐더러 큰 부분을 운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맡겨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H.I. 필립스가 말했듯 나는 귀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는 실수를 되짚어보고 다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주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열심히 찾아본 결과 역사상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 한 명인 버튼 S. 카슬즈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배울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해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 성과는 우연이나 운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거래해온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거래에 손절매 주문을 넣어둡니다. 일주를 $50에 매입했다고 하면 그 즉시 $45에 손절매 주문을 넣는 것입니다. 그의 말인즉슨 주가가 5포인트 떨어지면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어 손실을 5포인트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처음부터 좋은 거래를 했다면 주가는 10포인트, 25포인트, 아니면 5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손실을 5포인트로 제한한다면 절반의 거래에서 잘못된 주식을 샀더라도 충분히 윤을 남길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나는 즉시 그 원칙을 적용했고 지금까지도 그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클라이언트와 나는 수천 달러의 재산을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손절매의 원칙이 주식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골칫거리와 억울한 일에 손절매 주문을 걸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마법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 친구와 종종 점심 식사를 함께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점심시간 중 30분을 온전히 그를 기다리는데 써야 했습니다. 나는 결국 그에게 걱정을 손절매하는 나의 방식에 대해 털어놓기로 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 나는 방금 10분이라는 손절매 주문을 넣었어. 10분 내로 도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점심은 손해를 보고 팔아버린 주식 꼴이 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떠나고 없을 걸세. 세상에나. 몇 년 전 나의 초조함, 분노, 자기 합리화에 대한 열망, 후회,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 압박감에 손절매 주문을 넣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왜 마음의 평화를 파괴하는 상황들을 평가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나는 이렇게 스스로 다독였어야 했다. 이바 델 카네기, 이 상황에는 딱 이만큼의 걱정만 할 수 있어. 그 이상은 안 돼.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러나 나 역시도 한 번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적이 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삶의 위기에서 말이다. 나는 미래에 대한 꿈, 계획은 물론 몇 년간의 성과가 공중에서 분해되는 상황에 부닥쳐 있었다. 30대 초반이었던 나는 소설을 쓰는 삶을 꿈꿨다. 제2의 프랑크 노리스, 잭 런던, 토머스 하디가 되고자 했다. 몹시 진지했던 나는 유럽에서 2년을 살게 된다. 1차 대전이 끝난 뒤 달러를 마구 찍어대던 시기였기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했다. 그렇게 나는 2년 동안 나의 대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 눈보라라는 제목의 소설을 완성했다. 몹시 잘 어울리는 제목이었다. 원고를 받아본 출판사들의 반응이 타코타 평원을 메운 그 어떤 눈보라보다도 싸늘했기 때문이었다. 작가 대리인으로부터 내가 쓴 글이 아무 가치도 없고 내게는 그 어떤 재능이나
소질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그의 사무실을 도망치듯 나왔다. 그가 몽둥이로 내 머리를 가격했다고 해도 그보다 더 얼이 빠지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아연실색한 채로 내가 삶의 갈림길에 섰다는 걸,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몇 주를 지냈다. 그 당시 나는 걱정을 손절매하라 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당시를 회상해보니 내가 한 일이야말로 바로 걱정을 손절매한 것이었다. 나는 2년간 치필한 소설을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포기해버린 뒤 그 길로 유럽을 떠났다. 나는 성인 강좌를 구성하고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남는 시간에는 전기와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과 같은 논픽션을 썼다.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을까? 기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나는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길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어질 지경이다. 단언컨대 나는 단 하루 아니 한 시간도 내가 제2의 토머스 하디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한탄한 적이 없다. 지금부터 100년 전 어느 밤 가면 올빼미 한 마리가 워든 호숫가의 숲에서 울고 있는 동안 헨리 소로는 거위 깃털을 집에서 만든 잉크에 적시며 일기를 쓰고 있었다. 어떤 것의 비용은 당장 혹은 장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인생의 분량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우리 존재를 위협하는 일에 너무 많은 값을 치르는 행동은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길버트와 설리번이 그랬다. 그들은 어떻게 행복한 이야기와 음악을 만드는지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애처로울 정도로 거의 알지 못했다. 그들은 세상에 많은 기쁨을 가져다준 최고로 사랑스러운 경가극인 인네, 피나포, 미카도 같은 작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들은 불같은 성미를 조절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고작 양탄자갑 때문에 불행한 생을 보냈다. 설리번은 그들이 매입한 극장을 위해 새로운 양탄자를 주문했다. 영수증을 본 길버트는 길길이 날뛰었다. 싸움은 법정에서까지 이어졌으며 그들은 사는 동안 다시는 서로와 말을 섞지 않았다. 설리번이 새로운 연극을 위해 음악을 만들면 우편을 통해 길버트에게 곡을 보내고 길버트는 가사를 더해 다시 설리번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다. 함께 커튼콜에 참석해야 했던 날에는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서로 반대편에 서서 다른 쪽을 보고 인사했다. 그들은 링컨처럼 분노의 손절매 주문을 넣는 이성을 갖지 못했다. 남북 전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링컨의 몇몇 친구들은 그의 적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었다. 그런데 링컨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자네들의 분노가 내 분노보다 큰 것 같네. 내 분노가 너무 작은 것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분노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네. 인생의 절반을 언쟁에 쓸 만큼 여유로운 사람도 없네. 만일 그 누구라도 나를 공격하는 것을 멈춘다면 나는 지난 일은 모두 잊어줄 수 있네. 나의 에디스 숙모도 링컨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좋았을 텐데. 그녀와 프랭크 삼촌은 은행이 담보를 걸어둔 농장에서 살고 있었다. 독고말이 무성한 척박한 땅, 더러운 배수로가 있는 농장이었다. 살림은 어려웠고 언제나 한푼이 아쉬웠다. 하지만 에디스 숙모는 집을 조금이라도 밝아 보이게 할 커튼과 다른 물건들을 사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미주리주 마리빌에 있는 덴 에버솔의 포목점에서 외상으로 작은 사치품들을 사모았다. 어느 날 프랭크 삼촌은 외상값에 대해 알게 됐고 농부의 주머니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걱정이 된 에버솔에게 아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해달라고 비밀스럽게 부탁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숙모는 길길이 날뛰었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를 풀지 않고 있다. 내가 그녀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여러 번이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80에 가까운 나이였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에디스 숙모, 프랭크 삼촌이 창피를 준 건 잘못하셨어요. 하지만 반세기 동안 그걸 불평하는 건 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차라리 저 밤하늘달에 대고 말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에디스 숙모는 그녀가 품었던 원한과 씁쓸한 기억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그녀가 치른 대가는 마음의 평화였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7살이었을 때 그는 70살까지도 잊지 못할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다. 7살이었던 그는 호루라기를 좋아하는 소년이었다. 그는 장난감 가게로 달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동전을 카운터 위로 쏟아부은 뒤 가격을 묻지도 않고 호루라기를 달라고 했다. 그로부터 70년 후 그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호루라기를 갖게 된 게 너무 기쁜 나머지 온 집안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돌아다녔네. 하지만 그의 형제 자매들이 그가 호루라기 값을 너무 많이 지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그를 무참히 비웃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도 적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나 울어버렸어. 훗날 프랭클린이 프랑스 대사로 임명되며 이름을 알리게 된 뒤에도 그는 호루라기 값을 너무 많이 치른 탓에 호루라기가 그에게 준 기쁨보다 슬픔이 더 컸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프랭클린이 얻은 교훈에 비하면 그 값은 그리 비싸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다 보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호루라기 값으로 너무 많은 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데서 그리고 호루라기 값을 너무 많이 지불한 데서 대다수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길버트와 설리번은 호루라기 값을 너무 많이 지불한 셈이다. 물론 나의 에디스 숙모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데일 카네기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게 다가 아니다. 불멸의 레오 톨스토이, 세상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소설인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를 쓴 그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레오 톨스토이는 생애 마지막 20년간 아마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은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20년 전 그의 추종자들이 그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자,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자, 아니면 옷깃이라도 한번 스치고자 그의 집까지 순례의 행렬을 이루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이면 신의 계시라도 된 듯 뭐든 받아 적었다. 하지만 일상에 관해서만큼은 70세를 맞은 톨스토이는 프랭클린이 7살일 때보다도 더 지각이 없었다. 그것도 전혀. 톨스토이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와 결혼했다. 실제로 그들은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나머지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쁨으로 가득 찬 천국과도 같은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결혼한 여자는 천성적으로 질투심이 많았다. 그녀는 소작농으로 분장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숲속까지 쫓아가기도 했다. 그들은 끔찍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마저도 질투를 느껴 딸의 사진에 권총으로 구멍을 뚫기도 했다. 그녀는 입에 아편병을 가져다 대고 바닥을 구르며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방구석에 모여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질렀다. 톨스토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는 그가 가구를 집어 던졌다고 해도 나무라지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더한 짓을 저질렀다. 그에게는 비밀 일기장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이어리에 아내를 비난하는 말들을 적었다. 그의 일기장은 호루라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후세대의 사람들이 그 글을 발견하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모두 아내를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아내는 무슨 짓을 했을까? 그녀는 남편의 일기장을 훔친 뒤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 일기 속에서 남편은 악당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누구의 잘못인가? 라는 제목으로 소설까지 썼다. 소설 속에서 톨스토이는 악마로 그녀 자신은 순교자로 그려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왜 이 부부는 톨스토이의 말대로 하나뿐인 가정을 정신병원으로 만들어야만 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뜨거운 욕구가 있었다. 맞다. 우리가 바로 그들이 걱정하던 후세의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두 사람을 두고 누구의 잘못이 더 컸는지 신경이나 쓰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으로도 너무 힘든 나머지 톨스토이의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 가엾은 사람들은 호루라기 값을 너무 많이 지불했다. 그 누구도 이제 그만 이라고 외친 사람이 없었기에 50년간 지옥에서 살게 된 것이다. 둘 중 그 누구도 이제 이 문제에 손절매 주문을 넣읍시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잖소. 그만큼 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싸움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탓이다. 나는 마음의 평화로 향하도록 하는 가장 위대한 비밀이 적절한 가치 판단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치를 가지는지 그 기준을 알려주는 일종의 황금률을 정한다면 우리가 가진 걱정거리의 절반을 없앨 수 있다고 믿는다.